폭우가 쏟아지는 밤, 식당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10살 남자아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이 동생을 데려갔어요. 죽인대요. 아이가 쓰러지는 순간 뒷골목에서 여자아이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식당 주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운명적인 만남이 가져올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3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후 5시 강민재의 작은 식당 민재네 밥상은 한산했습니다. 단골 손님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48살의 민재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혼자 드세요? 이러다 늙어요. 단골 할머니의 말에 민재는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해질 무렵 민재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작은 묘비 하나, 아동학대 피해자 김소의 영면. 민재는 국화꽃을 놓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소희야.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15년 전 오늘 아동학대 피해 김소희 양 사망. 당시 담당 변호사 행방묘연.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묘비를 쓰다듬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민재 변호사, 아동인권법률사무소. 이제는 쓸모없는 과거의 증거였습니다. 저녁 식당으로 돌아온 민재는 마지막 손님을 받았습니다. 젊은 부부와 5살 정도의 아이였습니다. 안 먹어. 싫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재는 주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벽에 기댄 채 과호흡을 했습니다. 약봉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15년 전 법정, 어린 소희가 변호사님, 저버리지 마세요 라고 울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받은 부고 연락. 민재는 천천히 진정했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그는 홀로 식당에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밤 9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뒷문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레기통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운명의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9시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뒷문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거기 누구냐? 쓰레기통 뒤에서 비닐을 뒤집어 쓴 남매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들은 얇은 여름옷 차림이었습니다. 아저씨 창고에서 하룻밤만 자면 안 돼요. 민재는 아이들의 입술이 파랗게 질린 것을 보았습니다. 형 준호의 팔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동생 지우의 목에도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의 머릿속에 15년 전 소희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들어와. 감기 걸린다. 괜찮아요. 저희 더러워요. 들어오라니까. 민재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식당 안 민재는 따뜻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들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더 있다. 지우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니? 따뜻해요. 밥이 따뜻해요. 준호가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폐 안 끼칠게요. 민재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면 개입해야 하고
개입하면 또 실패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생각하자. 민재는 아이들에게 식당 구석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깨끗한 수건과 칫솔도 내어주었습니다. 씻고 자라.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주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10년 전에 끊었습니다. 창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아동보호 전문기관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신고하면 또 돌려보내겠지. 하룻밤만. 내일 아침에 생각하자. 새벽 5시 민재는 눈을 떴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따뜻한 밥, 된장찌개. 아침 6시 아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일어났니? 씻고 밥 먹어. 식탁에 앉은 아이들은 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민재는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설거지 할게요. 청소도 할게요. 그럼 여기 있어도 돼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품는 순간 자신도 다시 지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일단 오늘까지만. 아이들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결국 아이들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가족 없어요? 민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없다. 우리랑 같네요. 우리도 엄마는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준호가 동생을 쳤습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오후 민재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옷을 사다 주었습니다. 운동화도 2켤레. 이거 우리 거예요? 그래. 지우가 새 옷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재는 어색하게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무렵 단골 할머니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사장님. 애들은 누구예요? 잠깐 맡아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사탕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착하게 잘 지내렴. 우리 사장님 좋은 분이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동보호 긴급조치, 친권 제한, 학대 신고 의무.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민재는 15년 전 자신이 작성했던 법률 문서들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증거와 논리. 그런데도 소인은 죽었습니다. 법으로는 안 돼. 신고해봤자 다시 돌려보낸다. 그는 다른 것을 검색했습니다. 학대 가해자 전과 조회 방법, 비공개 신상정보 접근 경로, 15년 만에 깨어나는 변호사의 본능이었습니다. 새벽 2시 준호가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민재가 달려가자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악몽을 꿨어요. 우리를 데려가는 꿈. 민재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안 보낸다. 걱정 마. 정말요? 약속이에요? 민재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15년 전에도 같은 약속을 했었습니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지킬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동료 변호사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강민재. 민재? 세상에 몇 년 만이야. 도와줘. 아이들을 지켜야 해.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니, 이번 한 번만. 알았어. 필요한 게 뭔데? 민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5년간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학대 가해자 신상 정보, 그리고 과거 전과 기록, 비공식으로. 불법이야. 알아. 민재는 창밖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끄는 민재는 수첩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식당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준비하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야, 여기 내 새끼들 있다며? 건들대는 차림의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조태식은 눈빛부터 험악했습니다. 준호와 지우가 주방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민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여기 있는 애들 아빠다. 내 새끼들 데려가러 왔어. 조태식이 주방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나와, 집 나간 지 며칠째인데 혼쭐을 내줘야지. 민재가 조태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님, 여긴 식당입니다. 나가주시죠. 뭐? 조태식이 민재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민재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조태식은 그 눈빛에서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손을 놨습니다. 애들이 여기 있다는 건 인정하는 거네? 유괴야, 유괴. 경찰 부를까? 부르세요. 민재의 담담한 대답에 조태식이 당황했습니다. 뭐? 진짜 불러? 네. 아동학대도 같이 신고하면 되니까요.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아이들 몸의 상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언제 찍은 것인지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조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학대? 개소리하네. 내가 내 새끼 때리는 게 왜 학대야? 형법 제273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대 징역 15년입니다. 민재의 입에서 정확한 법 조항이 흘러나왔습니다. 조태식과 일행들이 움찔했습니다. 뭐야, 이 새끼가 변호사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 오면 바로 신고합니다. 조태식이 뒷걸음질 치다가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두고 보자. 나 알아보면 후회할 거야. 끝까지 버텨봐. 문이 쾅 닫히고 조태식 일행이 나갔습니다. 주방에서 떨고 있던 준호가 나왔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 죽일 거예요. 민재가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지킨다. 민재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경찰 아저씨한테 가야 돼요? 아니야.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임시보호 후 결국 친권자에게 돌려보내진다는 것을. 그날 밤 민재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동료 변호사가 보내준 파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조태식, 35세, 전과 이범, 폭행, 사기. 민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5년 전 신문 기사, 아동학대 사망사건, 계부 조태식 무혐의 처분.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조태식은 15년 더 젊었지만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소희, 내 가해자가 저놈이었어? 민재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더 검색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 이름, 김소희. 민재는 자신의 손으로 작성했던 고소장을 떠올렸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 그리고 한 달 후 소희의 죽음. 이 새끼가 또 같은 짓을 하려고. 민재는 서랍을 열고 15년 된 사건 기록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완벽하게 증거를 모아서 내 놈을 감옥에 보낸다. 창밖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식당 앞에 경찰차가 섰습니다. 조태식이 경찰 2명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이 내 아이들을 유괴했어요. 민재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유괴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대를 피해왔고 제가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신고는 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그럼 일단 친권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민재가 아이들의 상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명백한 학대입니다.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대 의심은 따로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신고 없이 타인의 자녀를 보호한 건 문제가 됩니다. 조태식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주방에서 준호와 지우가 떨고 있었습니다. 싫어요. 안 가요. 지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조태식이 거칠게 아이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얼른 나와. 민재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 보내면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그건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의 말에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5년 전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민재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버리지 마세요. 민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조태식이 아이들을 끌고 문 앞으로 가다가 민재 옆을 지나치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애들한테 보험 3억씩 들어놨거든. 사고로 죽으면 6억. 애들이 불쌍하면 너가 대신 가져오던지 6억 키읔키읔. 민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태식이 비릿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지고 준호와 지우는 울부짖었습니다. 아저씨. 민재는 무너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로부터 30분 후 폭우가 쏟아지는 밤 갑자기 식당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콰지직. 겁에 질린 준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준호야.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생을 데려갔어요. 준호가 쓰러지듯 민재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우가 위험해요. 보험금 받는데요. 민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지우가. 민재는 준호를 소파에 눕히고 상처를 응급처치했습니다. 조태식 35세 15년 전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해자 김소희.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아이. 그 가해자가 바로 조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으로 안 된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우 속으로 사라지는 민재의 뒷모습. 준호가 말한 주소. 강 근처 폐공장. 30분 후 민재는 낡은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싫어요. 조태식과 일당이 지우를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놓으십시오. 민재의 차가운 목소리에 조태식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강민재 변호사입니다. 15년 전 김소희 사건 담당 변호사. 조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15년 전에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김소희를 죽이고 보험금을 탔죠. 증거는 15년 전에도 무혐의였잖아. 민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당신이 한 말, 보험금 살해 계획, 전부 녹음했습니다. 조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당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지우의 묶인 끈을 풀었습니다. 괜찮니? 아저씨. 경찰차가 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조태식 씨, 아동학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조태식이 수갑을 차는 순간 민재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희야, 이제야 내 원수를 갚았다. 경찰이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하신 강민재 변호사님 맞으십니까? 네. 이 사람은 15년 전에도 아동학대로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보험금 목적 살인 미수입니다. 증거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우를 안고 밖으로 나온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아저씨, 와줘서 고마워요. 식당으로 돌아오자 준호가 동생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야. 남매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15년 전에도 이렇게 했다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지켰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방청석에 민재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준호와 지우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조태식, 아동학대 치사 및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15년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조태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은 늦었지만 이번만큼은 아이들 편이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민재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희야,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다. 법정을 나서자 준호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가 살았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민재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너희를 지키고 싶다.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되고 싶은데 괜찮겠니? 준호와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진심이다. 아이들이 민재를 꽉 껴안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아저씨랑 살래요. 며칠 후 민재는 아이들을 데리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김소희의 작은 묘비 앞이었습니다. 소희야, 이 아이들은 준호와 지우야. 준호와 지우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인사했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 동생 할게요. 민재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소희야. 늦었지만 이번에는 꼭 지켰어.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소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묘지를 나왔습니다. 가자. 이제 우리 집으로. 네. 세 사람은 햇살 아래를 걸었습니다. 그림자가 하나가 아닌 세 개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1년 후 겨울, 식당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인의 밥상, 첫눈이 내리던 아침, 준호가 계단을 내려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일어났어요. 민재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잘 잤니? 오늘 소의 누나 만나러 가는 날이지? 네. 지우 깨울게요. 세 사람은 따뜻한 아침을 먹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김소희의 묘비 앞에는 꽃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와 지우가 매달 가져다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누나, 우리 왔어요. 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요. 준호가 묘비를 닦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야, 잘 있었니? 나도 이제 잘 있단다. 너도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와 눈송이를 날렸습니다.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사는 법을 배웠어. 이 아이들을 지키면서 내가 먼저 살아났더라. 고맙다, 소희야. 지우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가족 맞죠? 당연하지. 피보다 진한 게 마음이야. 그럼 평생 같이 살아요? 그럼. 니들이 싫다고 할 때까지. 저는 평생 안 싫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얀 눈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서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동인권법률사무소에서 온 복귀 제안. 그는 펜을 들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편지를 쓰다 말고 민재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는 소희의 작은 사진. 소희야 봐. 나도 이제 지킬 수 있어. 문 밖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눈사람 만들어요. 민재는 웃으며 외투를 걸쳤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아이들이 벌써 눈을 뭉치고 있었습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큰 눈사람 만들어 볼까? 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눈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15년 전 차갑고 외로웠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소희도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고 빛을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